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제와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든 소설가였고 동시에 인간의 죄와 고통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작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총살 직전 극적으로 감형되었고 그 후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수년간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죄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죄와 벌은 186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쓰이던 당시 러시아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빈곤,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이 뒤섞이던 시대였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은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의심했고 인간이 스스로 정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죄와 벌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죄는 살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오만의 문제이고 인간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벌은 감옥의 형벌이 아니라 양심이 무너지는 시간, 스스로와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죄와 벌은 한 시대의 철학과 사회를 담은 소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진 오만과 두려움을 끝까지 비추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익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라고 믿었던 한 청년이 죄를 통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습한 여름이었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을 중퇴한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좁고 답답한 다락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고 굶주림과 열병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라스콜은 러시아어로 분열을 뜻했습니다. 이름처럼 그의 내면 또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으로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범한 인간은 법을 넘어설 권리가 있으며 역사 발전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영웅이 된 인물. 그렇다면 인류를 위해 쓸모없는 존재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죄인가 아니면 필요악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비범한 인간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고리대금업자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녀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돈을 쌓아두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돈을 빼앗아 더 가치 있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범죄인가 아니면 정의인가?
그 생각은 그에게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집에서 테라칸 관리 마르멜라도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딸 소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며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잃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그의 여동생 두냐는 가난한 오빠를 돕기 위해 부유한 루진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루진은 계산적이고 오만한 인물이었고 두냐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아니, 어쩌면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옷 속에 숨기고 고리대금 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헐값에 사들이는 탐욕스러운 노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노파는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예기치 않게 그녀의 동생 리자베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온순하고 착한 여인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끼가 내려왔습니다. 이 살인은 계획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상 실험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날카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증거보다 심리를 읽었고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자극했습니다. 당신은 비범한 인간은 살인을 저지를 권리가 있다고 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거리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작은 의심까지도 그를 압박했습니다. 죄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냐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방, 희미한 촛불. 그는 그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였다. 소냐는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서 고백하세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길이에요. 그녀는 사랑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냐를 탐하던 스비드 리가엘로프는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밀을 눈치챘지만 조롱 대신 냉소를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은 인간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은 나폴레옹이 아니었다는 것을, 구원 없는 인간의 끝은 비참하다는 것을, 광장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는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유영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오만했고 자신은 단지 실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냐는 그를 따라왔고 멀리서 그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비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소냐의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새로운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죄와 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정당화하며 선을 넘고 있는가? 우리는 결과만 좋다면 수단은 괜찮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비극은 특별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신이 되려 하지 말라고, 인간으로 남으라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나는 선을 넘었다.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스스로를 속였다. 한 번이면 된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신이 돼